부부관계, 연인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신 적 있으시죠? 회사에서도 업무를 놓고 팀과 팀끼리 눈치싸움 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모든 관계에서 밀당의 신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자도 그렇게 강조했죠. 주도권은 어떤 측이 갖게 될까요? 승부의 세계에서 강한 측이 갖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주도권을 갖죠. 그런데 주도권이 없다고 적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도권이 없더라도 방어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방해해서 주도권을 서서히 뺏어와야 합니다. 주도권에는 일반적인 주도권하고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도권이란 전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서는 겁니다. 군사 최강국 미국은 약소국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도 큰 입김을 행사하고 있죠. 이처럼 일반적인 주도권은 상대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손자는 능히 적지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즉 적의 생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아주 우세하니까 전쟁을 할지 말지를 상대가 아닌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국력과 군사력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지혜로워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서 전투 현장에서 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자는 지인이 불치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적에게 끌려가지 말고 내가 적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전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 장소하고 싸우는 시간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서 언제 싸울지를 안다면은 멀리 천리 밖에서도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전적분이라고 하죠. 나는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키면은 전투 현장에서는 내가 압도적인 우세를 상대적으로 적보다 갖게 되죠. 그럼 쉽게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적 부대 간의 상호 지원 및 협조를 방해해야 됩니다. 가사무투라고 하죠. 적의 전투력이 아주 많더라도 서로 상호 지원이 안 되면 노는 병력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나보다 적이 많은 병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투 현장에 투입된 적은 나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실입니다. 적의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쪽으로 나아가고 허한 쪽으로 공격을 해야 쉽게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전투 현장에서 주도권을 탁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좋은 사례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은 7차례 정도 소규모 회전을 하죠. 이때 7차례 모두 승리하죠. 7차례 승리를 하면서 일본함 총 격파한 게 한 120척 정도 됩니다. 일본 지상군들은 파죽지세로 공격을 잘 해가고 있는데 일본 수군들은 지지멸련하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상군을 보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제해권을 못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발대발하고 이순신 함대 격파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은 73척의 대함대를 구성해서 자신만만하게 부산에서 남해안을 따라 진출합니다. 1592년 7월 8일 일본 수군이 견내랑 북쪽 진해만에 정박 중인 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55척으로 73척을 격파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죠. 싸우는 장소와 시기를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규모 선봉선을 견내량으로 보내서 일본 수군과 접전을 벌립니다. 치열하게 접전을 하다가 퇴각을 하죠, 일부러. 이순신 장군이 유인한 지역은 한산도 앞바다였습니다.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나타나자 매복되어 있던 선들이 동시에 에워싸고
엄청난 하포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일본 수군들은 협소한 전례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종대 대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앞에 선두 함대가 공격을 받아도 뒤에 함대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조선 수군은 하포 사거리가 길었는데 일본 수군의 하포 사거리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대파시킵니다. 외선 73척 중에서 12척이 납포되고 47척이 소각됐으며 14척이 도주했습니다. 전투를 분석해보면 이순신 장군은 사전에 승리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고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일본 수군을 일방적으로 끌어들였죠.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한 아주 멋진 전투입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도 적이 회피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자는 이럴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소 필구입니다. 공기소 필구는 적이 꼭 구해야 할 곳을 쳐서 끌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적의 급소를 치면은 적은 절로 급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적을 준비된 장소에서 쳐야 된다는 것이죠. 공기소 필구의 사례로 2차 포에니 전쟁을 들고 싶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은 해상 강국 카르타고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두 영웅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과 로마의 스키피오가 이때 격투를 했죠. 카르타고의 영웅 하니발은 불가능할 듯 보이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공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카르타고가 침략해 오니까 로마는 엄청난 공격에 빠집니다. 이에 로마의 원로원은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에게 주병력을 주며 임무를 내리죠. 지금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카르타고의 하니발은 로마의 다른 부대에게 임무를 주어 어떻게든 막아낼 테니 하니발의 본국 카르타고를 쳐라. 대단한 모험이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었죠. 스키피오는 성공적으로 카르타고를 위협했고 이번에는 로마가 아닌 카르타고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결국 하니발에게 로마를 포기하고 철군해서 본국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의 주도권은 카르타고 하니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니발이 로마에서 철수하면서부터는 주도권이 스키피오에게 넘어갑니다. 스키피오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인 자마를 결정적인 전투 장소로 정하고 하니발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전투에서는 스키피오가 하니발의 내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지중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중해 최강국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도권 확보는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필요하죠. 특히 우리가 살아갈 때 매사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대나 기업에서든 평시든 전쟁시든 주도권 확보가 성공과 승리의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주도권을 지세요. 적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징후를 포착하면 적을 파악할 수 있죠. 다음 편 징후 포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